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사람으로 둔갑한 개와 닭. 옛날 옛적에 한 영감이 살았는데 하루는 마당을 내려다보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닭은 늙어서 제때 울지도 않고 누렁이 놈도 늙어서 집도 못 지키고 밥만 죽내니 이제 그만 잡아먹어버려야겠구먼. 다음 날 아침 영감이 마구간에 나가보니 당나귀가 팥죽 같은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가만 보니 맥이 탁 풀려 있는 게 꼴이 말이 아니었죠. 이 녀석이 아침부터 왜 이러지? 놀라서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별 탈이 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식은 땀을 흘리며 힘이 쭉 빠져 있으니 속이 탈 수밖에요. 이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이 없구나. 영감은 밤새 마구간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밤이 깊어 슬슬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였죠. 닭장에서 닭이 슬금슬금 걸어나와 둘레를 힐끗힐끗 살피고는 꼬끼요 꼬끼요 하고 3번을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파닥파닥 제주를 3번 넘으니 세상에 닭이 사람으로 바뀌어 있지 뭐예요. 그것도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은 어엿한 선비였습니다. 선비가 헛기침을 하니 마루 밑에서 개가 엉금엉금 기어 나왔어요. 개도 3번 콩콩 짖고 팽글팽글 제주를 3번 넘으니 사람이 되었죠. 차림새를 보니 말 몰이꾼이었습니다. 애가 이럴 수가. 짐승이 10년 묵으면 둔갑하던 재주가 생긴다더니 이게 웬 좋아야. 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침만 꼴깍 삼켰어요. 말 몰이꾼은 마구간에서 당나귀를 끌고 나오더니 선비를 태우고 집을 나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살금살금 뒤를 밟았어요. 선비와 말몰이꾼은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올라갔어요. 깊은 산속 큰 바위 앞에 딱 멈춰 서는데 가만 보니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나귀에서 내린 선비는 굴 앞에 대뜸 엎드렸어요. 주인 영감이 우리를 죽도록 부려만 먹고 이제 와서 쓸모없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이대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굴에 대고 한참을 빌었어요. 그러자 휙 바람 소리가 나더니 굴 안에서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너희들 정성이 하도 지극하니 그럼 소원을 들어주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주인 영감을 죽여야 해. 내일 밤 내가 주인 영감을 잡아먹으러 갈 테니 집안에 있는 묵은 기름을 몽땅 치워라. 나는 기름이 제일 무서워. 예, 사사치 뒤져 없애놓겠습니다. 영감은 그만 눈앞이 캄캄해져서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어요. 할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요. 내일 밤 지네가 날 잡아먹으러 온다오. 식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며느리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머리기름이 있어요. 안 쓰고 둔 건데 아마 10년도 더 묵었을 거예요. 며느리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지병 하나를 내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구멍이 생겼구나. 영감은 개화닭한테 들키지 않게 기름병을 꽁꽁 숨겼어요. 한편 선비와 말몰이꾼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돌아와 집 안팎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묵은 기름을 찾는 모양이었지만 꽁꽁 숨겨놓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죠. 동이 트자 다시 개화닭으로 돌아가서는 닭은 닭장으로 개는 마루 밑으로 들어갔어요. 당나귀만 식은땀을 흘리며 후들후들 떨고 있었죠. 영감은 개화닭 몰래 머리기름을 문턱에도 뿌리고 울타리에도 뿌리고 집 안팎 곳곳에 뿌려놓았습니다. 식구들은 무서워서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이윽고 밤이 이슥해지자 어둠 속에서 휙 바람이 일더니 커다란 지대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묵은 기름을 뿌려놓은 줄은 꿈에도 모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다짜고짜 울타리를 넘었죠. 뭐야, 묵은 기름이잖아. 지네는 울타리를 넘어오다 온몸이 기름 범벅이 되었어요. 미친 듯이 꿈틀거리다가 그만 털퍼덕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은 정신을 차리고 마당으로 나가보았어요. 지네 옆에 개도 닭도 나란히 죽어있지 않겠어요. 영감은 개와 닭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죽어서라도 사람처럼 편안히 쉬라고 말이죠. 그때부터 영감은 집짐승도 식구처럼 알뜰살뜰 보살피며 살았답니다. 방귀 며느리. 옛날 어느 집에서 아들을 장가들이려고 중매쟁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감 좀 알아봐 주게. 어떤 색시를 원하시나요? 부모님 잘 모시고 형제간에 정답게 지내면서 살림 솜씨 알뜰하고 얌전한 색시였으면 좋겠네. 중매쟁이가 며느리감을 고르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아주 참한 며느리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중매쟁이는 신랑집, 신부집을 부지런히 들락거렸어요. 드디어 양쪽 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죠. 도라지꽃이 고운 꽃망울을 터뜨렸을 때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새색시가 얌전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참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새 신랑은 새색시가 자꾸자꾸 보고 싶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나무를 하러 갔다가도 논에 물을 대러 갔다가도 새색시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죠.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꽃같이 곱던 새색시 얼굴이 누루딩딩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게 어디가 아픈 것 같았어요. 게다가 말수까지 줄어들어 신랑은 답답하고 안타까웠죠. 여보, 어디 아픈 게 아니오? 신랑이 걱정돼서 물었어요. 아프긴요. 신랑은 색시가 친정집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갈수록 얼굴이 야이고 몸이 마르는 것이 아기를 가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얘야, 혹시 아기 소식이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새색시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얼굴색이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프냐? 아니에요, 아버님. 무슨 일인지 아무 걱정 말고 말해보거라.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부끄러운 게 뭐가 있냐? 어서 말해보거라. 며느리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방귀를 억지로 참다 보니 병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별일도 다 있다며 웃고 말았어요. 허허, 방귀를 못 끼어서 병이 났단 말이냐? 그까지 방귀 그럼 끼면 되지 않느냐? 제 방귀가 너무 요란해서 함부로 못 낍니다. 에? 대체 얼마나 요란하다고 그러느냐? 사람이 날아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허풍을 떠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가, 괜찮으니까 어서 끼거라. 아버님, 정말 끼어도 될까요? 허허, 괜찮대도. 그럼 아버님, 저 마루기둥을 꽉 잡고 계세요. 드디어 며느리가 참고 참았던 방귀를 뿡 하고 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방귀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시아버지는 기둥을 안고 뱅글뱅글 돌고 부엌에서 밥을 푸던 시어머니는 소뚜껑 꼭지를 쥐고 빙빙 돌고 나무를 해서 문을 들어서던 신랑은 나무찜을 쥐고 하늘로 푹 솟았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한바탕 방귀를 끼고 나자 며느리의 얼굴색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방귀 소리에 놀란 식구들은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죠. 아이고, 방귀 2번만 끼었다간 집이 무너지고 식구들 몸이 성할 것 같지 않구나. 우리 식구 제명대로 못 살겠다. 며느리가 방귀를 낄 때마다 소동이 일어날 텐데 정말 야단난 일이었습니다. 저런 며느리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이 망할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신랑은 하늘로 솟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멍청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 네가 방귀를 낄 때마다 우리 식구 모두 놀라 넘어질 것이고 너는 너대로 방귀를 마음대로 못 껴서 힘들 것이니 아무래도 네가 친정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데려다 주려고 함께 길을 떠났어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죠. 잠시 길가에 앉아 쉬던 시아버지가 대추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빨갛게 익은 대추를 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 대추 좀 먹었으면.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나들이죠. 아버님은 저쪽에 가 계십시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궁둥이를 하늘에 대고 방귀를 뿡 끼웠습니다. 그러자 대추가 우두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주어주는 대추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얘야, 네 방귀도 쓸 데가 있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다 같이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벅벅이와 찔찔이.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동갑내기 친구인 벅벅이와 찔찔이가 살았어요. 벅벅이는 머리에 부스럼이 덕지덕지 나 있었죠. 그 부스럼 때문에 가려워서 언제 어디서고 벅벅 머리를 긁어댔습니다. 그래서 벅벅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벅벅이는 일을 하다가도 머리를 극적거렸어요. 밥을 먹다가도 머리를 극적거렸죠. 머리를 극적거리면 부스럼 조각이 우수수 떨어지고 찐득한 고름도 묻어나왔습니다. 아우, 시원해. 벅벅이는 잠시도 머리를 긁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찔찔이는 남달리 콧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것도 신누런 콧물이었죠. 콧물을 찔찔 흘린다고 찔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게 콧물이 떨어졌잖아. 아우, 더러워. 주위 사람들은 찔찔이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핀잔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찔찔이는 남의 이야기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죠. 신경을 쓴다고 콧물이 덜 흐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길을 가다가도 콧물이 나오면 옷소매나 손으로 쓱 닦았어요. 그럴 수도 없을 땐 콧물을 후루룩 들이마셨죠.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벅벅이와 찔찔이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찔찔아, 너 콧물 좀 훌쩍거리지 않을 수 없겠냐? 내가 더 답답해 죽겠다. 벅벅이가 찔찔이에게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머리를 긁지 않고 견딜 수 있니? 찔찔이의 맞받는 말에 벅벅이는 그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어디서 나무를 할까? 찔찔이가 물었어요. 좀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벅벅이가 대답했죠. 둘은 산 중턱에 올라 바위 위에 지게를 벗어놓고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벌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어요. 찔찔아, 어디 벌집이 있을 것 같지 않니? 잘하면 벌꿀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래, 벌집을 찾아보자. 둘은 벌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벌들은 바위 틈으로 들어갔어요. 저거 석청이잖아. 그래, 맞아. 석청이란 벌들이 바위 틈에 모아놓은 벌꿀을 말하죠. 둘은 연기를 피워 벌들을 쫓고 돌틈에서 석청을 파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석청을 찾아내었으니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되는데 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석청을 찔찔이와 나눠 먹기는 싫어. 벅벅이는 혼자 석청을 다 차지하고 싶었죠. 나 혼자 저 석청을 다 먹을 수는 없을까? 찔찔이는 찔찔이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방법을 놓고 둘은 쉽게 의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글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벅벅이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은 모양이에요. 찔찔아, 우리 내기하자. 어떤 내기? 찔찔이는 벅벅이를 바라보았죠. 나는 머리를 긁지 않고 너는 콧물을 닦거나 흘리지 않는 내기야. 오래 잡는 쪽이 이 벌꿀을 다 차지하기로 하자. 찔찔이는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려운 머리를 긁지 않는 일이나
흐르는 콧물을 닦거나 떨어뜨리지 않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생각할수록 이것보다 더 좋은 내기는 없을 것 같았죠. 내 생각이 어때? 찔찔이의 대답이 늦어지자 벅벅이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참 좋은 생각이야. 거봐, 내가 누군데. 찔찔이의 대답을 들은 벅벅이는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당장 내기를 시작하자. 좋아. 이렇게 해서 널따란 바위 위 한가운데 석청을 올려놓고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요. 둘 사이에 고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어요. 벅벅이는 머리가 가려워 미칠 지경이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머리 가까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벅벅 긁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손이 머리에 닿기만 해도 내기에 지고 말았죠. 지금이라도 그만두자고 해볼까? 아니야, 그럴 순 없지. 벅벅이는 죽어도 찔찔이 혼자 석청을 차지하는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정말 환장하겠네. 괜히 내기를 하자고 했어. 한편 찔찔이라고 나을 것은 없었어요. 벅벅이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을 치듯 머리 위에서 움직이는 사이에 찔찔이는 신누런 콧물을 후루룩 후루룩 들이마시고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콧물을 들이마시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들이마시지 않으면 콧물이 떨어질 테고 그러면 지금까지 참은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마니까요. 석정을 포기해버릴까? 찔찔이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어요. 그래도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누구 좋으라고? 찔찔이는 머리를 한껏 젖혀가며 콧물을 들이마셨죠. 1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아직도 승부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얘 찔찔아. 벅벅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이건 간에 벅벅이가 항상 앞장섰던 터였죠. 왜 그러니?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니? 찔찔이의 말에 벅벅이는 씩 웃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이야기라도 하는 것이 어떠니? 심심하지도 않고. 아, 그게 좋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번에도 찔찔이는 벅벅이의 제안에 맞장구 치며 따랐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 너는 다음에 이야기하렴. 벅벅이는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어요. 어제 나무를 하다가 사슴을 보았어. 그런데 뿔이 아주 멋있게 생겼더라. 어떻게 생겼는 줄 아니? 대체 어떻게 생겼는데? 벅벅이는 찔찔이의 물음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머리를 양손으로 긁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뿔이 이렇게 났어. 그리고 가지도 이렇게 많이 났어. 벅벅이는 가려운 곳을 골고루 긁어댔어요. 벅벅이에게 당하고 말았구나. 찔찔이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렇다고 반칙이라고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 그러자고 했고 사슴뿔이 어떻게 생겼냐고 묻기까지 했으니까요. 자기만 자꾸 콧물을 훌쩍거리고 있자니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렇다고 무릎을 꿇을 수는 없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찔찔이는 이리저리 따져가며 궁리했습니다.
옳지. 그때 번쩍하고 찔찔이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표정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죠. 그런데 벅벅아, 그 사슴을 보았던 곳이 어디였니? 찔찔이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습니다. 바로 저 고개 너머야. 너도 언젠가 가보았을걸? 단풍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는 그 숲속 말이야. 그런데 그건 왜 묻니? 벅벅이는 그럴싸하게 둘러대었어요. 실제로 벅벅이는 그 앞날 사슴을 만나지도 않았죠. 아, 그래. 내가 보았으면 그냥 두지 않았어. 이렇게 활을 쏘아 잡았을 텐데. 찔찔이는 말을 하면서 활을 쏘는 신용을 했어요. 왼손을 앞으로 쏙 내밀고 오른손을 얼굴에 바짝 끌어당겼죠. 그때 슬쩍 오른팔로 흘러내리던 콧물을 닦아버렸습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이렇게 또 한 방 먹이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팔로 콧물을 닦아내었어요. 저런. 벅벅이는 찔찔이의 지혜에 깜짝 놀랐죠. 얘 찔찔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니? 벅벅이가 찔찔이를 칭찬했습니다. 뭘,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찔찔이도 벅벅이를 칭찬해 주었어요. 둘은 금방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찔찔아, 우리 이러지 말고 이 석청 사이좋게 나눠 먹자. 그래, 그게 좋겠어. 그렇게 해서 벅벅이와 찔찔이는 석청을 똑같이 나누어 먹었답니다. 3년 고개. 옛날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부탁을 했어요. 영감, 잘 익은 수박 한 통 사오구려. 알았소.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시장으로 향했죠. 북적북적한 시장에는 물건도 많고 사람도 많았어요. 할아버지는 두루두루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참 뒤 할아버지는 병아리 장수 앞에 멈춰섰어요. 아이고 귀엽기도 하지. 병아리 10마리만 주시오. 할아버지는 병아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입가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병아리가 자라서 중닭이 되고 중닭이 자라서 큰닭이 되면... 그 순간 할아버지는 걸음을 딱 멈추었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수박 사는 걸 깜빡했네. 그제야 할머니의 부탁이 생각나서 시장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수박을 사서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죠. 아이고 이를 어쩐다. 그냥 3년 고개로 넘어갈까?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할아버지는 3년 고개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이고 안 되지 안 돼. 저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는 걸. 먼 길로 돌아가려는데 망태기 속에서 병아리들이 파닥파닥거렸어요.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야단이 났죠. 아이고 똥까지 마렵네. 이를 어쩐담. 그래 넘어지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할아버지는 조심조심 3년 고개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고개를 오를수록 숲은 더욱 깊어지고 멀리서 여우 울음소리까지 들려왔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옷자락을 잡아당겼죠. 누구요? 할아버지는 죽을 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나뭇가지에 걸린 옷이 찢어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허둥지둥 내달려 고갯마루에 이르렀죠.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이제 막 한숨을 돌리려는데 글쎄 수박을 묶은 새끼줄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수박 잡아라. 수박은 떼굴떼굴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헐레벌떡 수박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수박을 잡으려는 순간 그만 주르르 미끄러지고 말았죠. 그 바람에 병아리들은 파닥파닥 흩어지고 수박은 돌에 부딪혀 쩍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삼년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이를 어째. 할아버지는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도 풀썩 주저앉아 버렸죠. 아이고, 우리 영감이 이제 3년밖에 못 산다네. 그때 옆집 도리가 병아리들을 안고 찾아왔다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네 병아리 맞죠? 이롭다. 니나 갖다 키워라. 할아버지는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어요. 3년고개에서 넘어졌다고 우시는 거예요? 도리는 키득키득 웃어댔죠. 화가 난 할아버지는 도리를 쫓아냈어요. 이 못된 놈, 웃음이 나오냐? 썩 나가거라. 이렇게 펄펄하신데 왜 3년밖에 못 사시겠어요? 애기고야 놈, 한다는 소리가 점점. 할아버지는 약이 바짝 올라서 빗자루를 휘두르며 도리를 쫓아갔죠. 도리는 그 길로 3년고개까지 갔습니다. 그러고는 고갯마루에 올라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 녀석 보게 3년고개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러자 도리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죠. 한 번 넘어져서 3년밖에 못 산다면 10번 넘어져서 30년을 살면 되는데 뭐가 무섭다고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이고, 옳거니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오래오래 살겠구먼. 할아버지는 도리를 따라 구르고 또 구르면서 싱글벙글 웃었어요. 난 이제 100년도 더 살 거야.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오래 산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질수록 오래 사는 고개라네. 3년 고개가 아니라 100년 고개로군요. 마을 사람들은 3년 고개에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 후로 3년 고개는 구르는 사람들로 매일매일 북적북적 가답니다. 바닷속에 묻힌 임금님. 한반도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던 신라는 오래전부터 새 나라를 통일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기에는 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멀리 중국 당나라의 힘을 빌리기로 했죠. 신라에서는 김춘추를 당나라로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신라가 새 나라를 통일할 수 있도록 군사를 빌려주시옵소서. 김춘추의 말에 당나라 황제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춘추는 굽히지 않고 황제를 설득했죠. 그동안 두 나라가 가깝게 지내오지 않았사옵니까? 알았으니 그만 신라로 돌아가 기다리시오. 얼마 뒤
당나라 황제는 약속대로 군사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660년, 마침내 신라와 당나라 군사는 힘을 합쳐 백제를 멸망시켰죠. 그때 신라에는 김유신이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었고 삼국 통일이라는 큰 꿈을 품고 있던 김춘추가 왕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춘추는 끝내 삼국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뒤를 이어 맏아들인 범민이 왕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신라의 30번째 왕인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은 아버지 김춘추의 뜻을 이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문무왕은 아버지 김춘추처럼 외모가 뛰어나고 신체가 건장했어요. 또한 매우 영특해 지략도 뛰어났죠. 그래서 오래전 진덕여왕 때 아버지 김춘추를 따라 당나라에 가서 외교활동을 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춘추가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멸망시킬 때에도 큰 공을 세웠죠. 특히 문무왕의 가장 큰 업적은 마침내 고구려까지 무너뜨려 새 나라를 통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전쟁 때문에 왕으로 지내는 21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더구나 신라를 도와주었던 당나라가 이제는 신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라를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 이제 신라를 공격해 이기면 모두 우리 땅이 된다.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 신라를 공격해서 나라를 통째로 빼앗으려는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의 속셈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린 문무왕은 코웃음을 쳤어요. 문무왕은 곧 신하들과 장군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당나라와 싸워야 하오.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었지만 모두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었소. 이제 그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 신라를 공격하려 하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하오. 문무왕은 군사를 모아 당나라와 싸울 채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신라가 우리 군사와 맞서려 한다고? 이런 고약한 일이 있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당나라 황제 고종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와 있던 신라 벼슬아치 김인문을 불러들였어요. 우리 군사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고도 어찌하여 우리 군사들을 해치려 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노라. 당나라 고종은 김인문을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고는 훈련이 잘 된 군사 50만 명을 뽑아 신라로 보냈습니다. 그 무렵 불법을 공부하러 당나라에 와 있던 의상 법사는 김인문을 찾아갔다가 당나라 황제가 신라를 치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김인문은 의상 법사에게 이 사실을 신라에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거 큰일 났구나. 얼른 돌아가서 임금님께 알려야겠다.
의상법사는 신라로 급히 돌아와 문무왕을 찾아갔습니다. 당나라가 지금 수십만의 대군으로 쳐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뭐라고 하시었소? 수십만의 대군이라고 하시었소? 문무왕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수십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였기 때문이죠. 이를 어찌하면 좋겠어? 어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오. 문무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당나라 군사들을 막을 방법을 의논했어요. 그때 각간 벼슬을 하고 있던 김천존이 입을 열었어요. 명랑법사를 찾아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가 용궁에서 비법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무슨 비책이 있을지도 모르겠사옵니다. 그렇다면 어서 그를 찾아오도록 하시오. 어서. 문무왕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명랑법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천왕사라는 절을 짓고 도량을 열면 당나라 군사들을 막을 수 있사옵니다. 그 말이 사실이요? 명랑법사의 말에 문무왕과 신하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정주에서 달려온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며 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나라 군사들을 실은 배가 몰려와 바다 위를 돌고 있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문무왕은 다시 명랑법사에게 물었습니다. 일이 이미 급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울긋불긋한 채색 비단을 둘러 임시로 절을 만들면 되오니 염려 마시옵소서. 문무왕은 명랑법사의 말에 따라 채색 비단으로 절을 꾸미고 풀로 오방의 신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명랑법사는 다른 스님 12명을 지휘하며 비밀 술법을 썼어요. 그러자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더니 당나라 군사들을 실은 배가 모두 뒤집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위기를 넘긴 문무왕은 나중에 임시절을 고쳐짓고 사천왕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671년 다시 군사 5만을 거느리고 신라에 쳐들어왔어요. 명랑법사는 이번에도 같은 술법을 썼죠. 그랬더니 당나라 군사들을 태운 배들이 예전처럼 모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당나라 황제에게 전해졌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당나라 황제는 김인분과 함께 옥에 갇혀있던 박문준을 불러 물었어요. 너희 나라에 도대체 무슨 비밀 수법이 있느냐? 어찌하여 2번씩이나 큰 군사를 동원했는데도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박문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신라를 떠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찌 그 일을 알 수 있겠사옵니까? 다만 한 가지 들은 소식이 있사옵니다. 당나라의 은혜를 받아 삼국을 통일했으니 그 은덕에 보답하려 낭산 남쪽에 새로 사천왕사라는 절을 짓고 황제님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는 것이옵니다.
물론 그것은 박문준이 꾸며낸 말이었어요. 하지만 황제는 박문준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죠. 아, 그런 줄은 몰랐구나. 황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박문준의 말을 그냥 믿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신라로 사람을 보내 사천왕사라는 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문무왕은 당나라 황제가 사천왕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사신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무왕은 그 절을 당나라 사신에게 보이는 것이 왠지 내키지 않아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당나라 사신을 맞이하되 사천왕사를 보여서는 안 될 듯한데 그대들 생각은 어떠시오? 저희들 생각도 같사옵니다. 다른 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무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사천왕사 남쪽에 새로 절을 짓게 하고는 당나라 사신을 기다렸습니다. 황제님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는 절이 어디요? 먼저 그곳에 가서 향을 올려야겠어. 당나라 사신은 신라에 도착하자마자 사천왕사부터 찾았습니다. 먼 길을 오셨는데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하지만 당나라 사신은 막무가내였어요. 정 그러시다면 따라오십시오. 신라의 관리들은 당나라 사신을 데리고 그 절로 갔습니다. 하지만 사신은 절 문 앞에 이르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리를 쳤어요. 이곳은 사천왕사가 아니요. 한눈에 보아도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신라에서는 황금 1000냥을 준비해 사신에게 주었어요. 사신은 황금을 받고서는 조용히 당나라로 돌아갔죠. 그리고 황제에게는 신라에서 사천왕사를 세우고 황제의 장수를 빌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 이 절은 당나라 사신의 말에 따라 은덕을 기리는 절이라는 뜻에서 망덕사라고 부르게 되었죠. 박문준의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당나라 황제는 옥에 가두었던 김인문과 박문준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황제의 의향을 전해들은 문무왕은 강수 선생에게 김인문의 석방을 청하는 글을 짓게 해 당나라로 보냈습니다. 당나라 황제는 그 글을 읽고 감동해서 김인문을 풀어주고 위로해 주었답니다. 이로써 삼국 통일이라는 큰 업적을 이룬 문무왕은 슬기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깊었던 문무왕은 지혜법사에게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죽은 뒤에도 나라를 수호하는 큰 용이 되어 불교를 떠받들고 나라를 지킬 것이요. 그러자 지혜법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용은 짐승의 응보인데 용으로 태어나도 괜찮겠나이까?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싫어한 지 오래되었어. 만약에 내가 부처님의 법칙에 따라 짐승이 된다면 나의 뜻에 꼭 맞는 일이요. 죽어서까지 나라를 지키고 싶어 했던 문무왕은 왕이 되어 나라를 보살핀 지 21년 만인 681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문무왕은 눈을 감으며 동해 가운데에 있는
큰 바위에 장사를 지내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불교 의식에 따라 화장해 동해에 묻도록 하오. 나는 동해의 용이 되어 죽어서도 나라를 지킬 것이오. 신하들은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 입구에 있는 큰 바위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대왕암이라고 했답니다.